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미국이 이란의 민간 시설까지 공습하며 100명 가까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지상군 없이 공습만으로 파괴할 수 있는 군사 관련 목표물은 거의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습이 이어지면 민간인 피해는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 기둥 속에 거대한 다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해 수도 테헤란과 서부 카라즈를 연결하는 이란의 최대 교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곧 더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글과 함께 이 교량을 폭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공언처럼 이란의 기반 시설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이번 폭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보건연구소인 파스테르 연구소도 공격받았습니다. 중동 현지 언론은 백신 생산 시설을 파괴한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더 많은 의료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군은 아직 파괴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계속된 공습으로 이란 군사시설과 방위산업 기반 상당수가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격할 목표물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한다고 말했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 파괴할 수 있는 목표물은 고갈된 상태라는 겁니다. 전쟁 범죄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처럼 미군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간 시설 타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 달리 이란은 걸프 국가로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여전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고한 대로 중동의 미국 빅테크 기업 시설과 석유 천연가스 관련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이란은 자국 상공에서 미군의 핵심 자산인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전투기로 추정되는 표적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폭발한 표적은 빠른 속도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2일 밤 이란 현지 매체가 첨단 전투기 한 대가 격추돼 캐슘섬에 추락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같은 날 이란 상공에서 미군 레이커니스 비행단 소속 F-35 전투기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명수비대가 12시간 사이 격추한 두 번째 전투기라고 강조하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미 공군력의 상징과도 같은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캐슘섬 전투기 격추에 대해서는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모든 미군 전투기의 소재는 파악됐다며 혁명수비대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군은 캐슘섬 전투기 추락은 즉각 부인했지만 F-35 전투기가 실제로 격추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오늘 성명을 통해 북인도양을 지나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강습단을 순항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 외곽의 미 공군 시설도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허물어지고 미사일 전력도 무력해졌다는 미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중동 내 빅테크 기업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در صورت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و فناوری اطلاعات رژیم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에 비례해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에게 조속한 합의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배치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비공개 협상을 조율하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수석 고문이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건데요. 전쟁을 멈추길 원하지 않고 파국을 바라는 의도적인 협상 채널 파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란 최고 지도자의 수석 고문 카말 하라지의 테헤란 자택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으로 하라지가 크게 다쳤고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1살인 하라지는 과거 외무장관을 지낸 외교 거물로 이란 대외관계 전략협의회 의장을 맡아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내세워 JD 벤스 미 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을 조율해온 이란 측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측과 접촉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은 한창 탄력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백악관 역시 협상이 원활하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란 측 핵심 채널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Talks are continuing and going well. What is said publicly is of course much different than what's being communicated to us privately. 실제 하라지만을 겨냥한 공습이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측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의도적 외교 채널 파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차례로 사살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스스로 잘 진행된다던 협상을 조율해온 인물마저 피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란 정권 수뇌부뿐 아니라 협상에 나서는 인물들 역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스라엘이 보여준 셈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도부를 겨냥한 피습을 암살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 어렵게 가동됐던 양국 간 비밀 대화 채널마저 사실상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전쟁 국면에서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럼프의 최측근이 군 수뇌부를 뒤흔든 건데요. 후임으로는 헤그세스 장관을 보좌했던 인사가 거론됩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즉각 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질입니다. Pete Hegseth forcing out the Army's top general amid this war with Iran. 임기가 남은 참모총장을 전시 상황에서 경질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육군 수뇌부조차 발표 후에야 해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조지 참모총장이 흑인과 여성 장교 4명을 준장 진급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남성만 선호하는 장관과 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경질의 배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 공습 과정에서 육군 지도부의 충성도에 대한 헤그세스 장관의 불신이 폭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P통신은 특히 미군이 중동에서 병력을 증강하며 파리 공수사단 등 핵심 전력을 전개하는 와중에 경질이 결정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는 향후 2-3주간 이란에 화력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헤그세스는 다음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협상 실패 시 강도 높은 타격을 예고한 상황. 이란에 대한 무자비한 총공격을 펼쳐야 할 시점에 말 잘 듣는 지휘부로 군을 재편하기 위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후임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육군 부참모총장은 헤그세스 장관의 복심으로 통합니다. 헤그세스의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인사 기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친 트럼프 성향의 미국 유명 가수 키드록의 집 근처 상공을 아파치 헬기 2대가 맴돌며 머물렀습니다. 부적절한 비행으로 간주돼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헤그세스가 이를 중단시키면서 공식적인 군의 절차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연달아 벌어진 헬기 사건과 참모총장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임명한 뒤 미군 수뇌부가 감당해야 하는 수준과 현실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한 달 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획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름값은 더 오르고 경제 상황도 더 심각해질 텐데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개전 직후보다 한 달 만에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66%였는데 강력 반대가 43%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목표도 불명확한 전쟁에 나라 간 갈등은 커지고 경제는 혼란에 빠졌는데 미국 국민들이 손에 쥔 건 치솟은 유가. 유가 안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왔던 치적입니다. $6 a gallon in some states. Under my predecessor, it was quite honestly a disaster. It is now below $2.30 a gallon in most states. 하지만 이 연설 나흘 뒤 시작된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한 달 만에 66% 폭등했습니다. 특히 이틀 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극도로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단숨에 11%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초기인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고유가 기준선인 갤런당 4달러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전쟁 전 107달러면 가득 채울 수 있었던 픽업 트럭을 이제는 37달러, 우리 돈 약 6만 원을 더 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발표한 자칭 해방의 날 1주년을 자축했습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잃었던 임금을 1년 만에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던 유가 안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석유업계에선 당장 기름값이 오르면 나중에 팔려고 미리 사놓는 기름값까지 덩달아 뛴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유가 폭등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 중인 이란은 봉쇄를 풀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해협 통행 절차마저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해협에서 눈에 띄는 건 미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랑스의 선박이 개전 이후 서유럽 국가 선박 중에선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만 현지에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행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협의 목구멍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좁은 구간을 빠져나가려면 이란과 오만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점의 폭이 21해리, 약 39km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이나 오만의 영해를 지나니까 양국 법이 적용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호르무즈 같은 국제 해협에선 모든 선박에 통과 통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엄밀하게는 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란이 이를 근거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책정한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수준, 200만 배럴을 운송한다면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마저도 미국,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은 통행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컨테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란과 가까운 사이인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선박은 통항이 허용됐고 일부는 위안화로 통행료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통과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이란 측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급락세를 보이던 증시는 반등했고 유가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벌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와 평등, 박애, 프랑스를 상징하는 트리콜로 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맞이합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국제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Nous avons abordé la crise au Moyen-Orient, les conditions d'un processus de désescalade et les conditions dans un cadre international clairement établi, une déconfliction étant négociée avec l'Iran, d'une réouverture du détroit d'Ormuz. 첨단 산업 등에서의 협력도 보폭을 넓혔습니다. 양국은 AI와 방산, 원전은 물론 문화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 총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의 뜻을 모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전쟁은 쇼가 아니라며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40여 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선 군사 개입 없이 외교적 해법을 찾자는 데 뜻이 모였고, 국제협의체를 꾸려 이란과 대화에 나서자는 제안도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석유 수출이 절실한 걸프 국가들의 동의로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은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해 선박의 통과를 확보하고 항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거부권을 가진 프랑스도 반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줄곧 미국이 원하는 파병이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의 사적인 상황까지 꺼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조롱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진지해야 한다며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ob. Et ça n'est pas un spectacle. On parle de paix, de guerre, on parle de la situation de nos pays, des risques qu'il y a sur nos pays. Tout le monde paye les conséquences. Donc il faut être sérieux. 영국이 주도하는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무력 진압이 아닌 정치, 경제적 해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전쟁 확산은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 이란과 대화를 하게 될 경우 각국이 이란과 1대1로 협상할 게 아니라 국제 협의체를 통해 하자는 제안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구조를 위한 군 전략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다만 이 역시 양측의 무력 충돌이 진정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공포가 일상 가까이 다가오면서 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카풀을 활용하거나 점심시간 사무실을 소등하는 등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계단을 줄줄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15층 나왔다. 밝은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10층이 넘어가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저희 사무실이 25층이어가지고 2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이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주 3회나 주 5회 이렇게 목표를 직접 설정한 뒤 성공하면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회의실 전원을 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챌린지 앱에 인증하면 됩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 일주일 만에 8,000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그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챌린지 또 개발하게 됐고 집 가까운 직원들끼리 카풀로 출퇴근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기름값도 절약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리고 우갈 때 재밌게 뭐 말도 하고 하니까. 고유가 공포가 현실화되자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SKT를 비롯한 SK그룹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을 의무화하고 여름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시몬스는 사내 회의나 업무 보고할 때 종이 사용을 자제하고 거래처와 회의도 직접 가는 대신 화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등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류의 낭비를 좀 방지를 하고자 현대차는 차량 오부제를 전 계열사에 적용하고 사내 CCTV에 AI 기능을 넣어 일정 시간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절약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종량제 봉투부터 의료용품까지 불안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사재기 때문에 주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조금이라도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게 가능한 규제는 한시적으로 모두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편의점. 종량제 봉투를 뒀던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10리터, 20리터는 발주가 안 되고 50리터만 뭐 소량 발주가 돼 갖고 손님들한테 한 장씩 일단 종로구 역시 20리터는 100장 넘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싹쓸이하듯 사가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봉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발주에 제한을 둔 겁니다. 한 100장도 사가시는 분들이나 있으시긴 하세요. 아, 최근에요? 네네네.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생전 여기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실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사재기가 일시적인 발주 지연을 부르고 이것이 불안감을 자극해 다시 사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이 빨리 될 수 있게 기존 열흘이었던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을 하루로 줄이고 원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조업체 계약 단가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계약 단가가 인상돼도 봉투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프타에서 바로 들어오는 제품은 가격이 좀 올라서 단가가 소비자가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생산 가격에는 조금 반영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의료 현장도 비상입니다. 이비인후과 주사실 한편에 주사기 아껴 쓰기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재고는 있는데 이 재고가 다 떨어지면은 어디서 구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약통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약사는 약통이 문제가 된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문을 하면 약이 하루 이틀 정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주문창에서 없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정부는 조금이라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원료와 재질 변경을 신청할 경우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포장재의 표시 광고 역시 스티커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유 부산물인 아스팔트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도로 보수도 자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은 건설 현장까지 덮쳤습니다. 입주를 6개월 앞둔 아파트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이른바 나프타 쇼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자재 도매상이 밀집한 서울 방산시장. 빵봉지 등 포장재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비닐 공장으로부터 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 인상은 기본 인상폭이고 거기서 뭐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비싼 값을 내고도 제품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걸지 두 달 걸지 모르는 거예요. 원료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산업에서의 나프타 공급 차질의 영향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배지 가게에는 아침부터 인테리어 업체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조그만 공사 하시는 분인데 당장 지금 뭐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대표적 마감재인 페인트부터 접착제와 각종 비닐까지 모두 값이 뛰었는데 그나마 주문에도 3분의 1 정도만 공급됩니다. 20%, 30%, 신너 같은 경우는 한 뭐 50%까지도 이렇게 오르고 그나마 올라도 제대로 이제 구하지도 못하고. 테이프, 본드, 비닐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 다 영향받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 건설사는 지난주 재건축 조합에 주요 자재값이 최대 40% 오를 예정이고 욕실 천장재나 본드 등 일부 자재는 구하기도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10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불과 6개월 앞두고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산업계로 퍼진 석유화학 제품 부족 사태. 정부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나프타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여야 지도부와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 맞설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언제 보자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짧게 대화가 오간 지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담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월에는 여야 대표와 청와대 오찬을 준비했지만 장 대표가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생경제협의체라고 밝힌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회담은 오는 7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찬을 겸해 열리고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동 사태 대응이 목적인 만큼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전쟁 추경 처리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협조 요청할 일이 있다면 판단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율, 물가 등 문제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영수회담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청와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고 협의체 정례화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는데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공범 관계로 설정해 이전 부지사는 풀려나고 결국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내세우려던 정황이 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거론합니다.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풀려날 거라며 회유하는 듯 말합니다.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닌 특정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구매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와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하는 대목으로 읽히고 판단된다는. 추가 녹취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박 검사는 특위에 나와 돌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결국 퇴정당했는데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자신은 거악을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지 못한 박 검사의 태도를 비난했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서 추후에 있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기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감쌌습니다.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 국회 정원이 다소 모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마 선서를 거부한 걸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선서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조사에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모두 검사들이 속해 있던 조직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한쪽으로 몰아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 보고에 나선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부서의 책임자로 온 부장검사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집부서가 검찰에 목록만 제출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 66건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13건만 찍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제출받은 문건도 이 13건뿐이었고 대대적인 감찰에도 불구하고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결과 보고서도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여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도 다수 발견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개입으로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인권점검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등을 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자, 예년보다 이르고 빠르게 벚꽃이 만개하면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한솔 기자 뒤에도 시민들 모습 보이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벚꽃은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으로 호수 주변에 긴 분홍빛 띠가 생겨났고요. 해가 진 뒤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호수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축제는 오늘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근처에 가시면요. 문화공연과 푸드트럭, 체험부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르익은 봄 기운을 만끽하며 시민들은 낮부터 모였습니다. 손잡고 꽃길을 걷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꽃은 더 예쁘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랑만 항상 보러 왔었는데 가족이랑 안 보고 이제 연인이랑 보러 오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이 예뻐요? 여자친구가 예뻐요? 여자친구요. 아까 벚꽃잎 날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간만에 나왔어요. 아이들을 다 버려두고요. 올해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주말이 절정인데요. 다만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아기 태어나고 처음 벚꽃 보러 나와가지고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짧은 시간 동안 곳곳에 인파가 상당히 몰릴 텐데요. 그곳의 인파 관리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퇴근길 시민들까지 몰리면서 이곳 석촌호수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축제 기간 하루 평균 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문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됐고요. 곳곳에 설치된 실시간 인파 감지 CCTV가 위험 상황을 포착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알립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석촌역에서 상황
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가 몰릴 경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석촌호수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탑승자가 바다로 추락하는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찔한 사고 당시 장면, 윤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달리던 SUV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서더니 시뻘건 불길이 차량을 집어삼킵니다. 부담이 날랐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은 바다에 빠져 뱃줄을 붙잡고 버티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남 완도군의 한 항구 인근에서 모녀가 타고 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30대 딸은 급히 차 밖으로 탈출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방향 문을 열면 이렇게 바다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해상 추락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바람 불었으면 이쪽에 있는 배들 다 불났을 수도 있을 상황이죠. 딸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는 등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차량 내부에서 보조 배터리를 보관할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사위에게 살해돼 여행용 가방에 시신이 유기된 50대 장모가 가정폭력에서 딸을 보호하겠다며 딸 부부와 함께 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위는 범행 직후 아내가 신고를 못하게 감시하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위가 회색 여행용 가방을 끌고 앞서가고 딸이 긴장한 얼굴로 뒤따라갑니다. 범행 직후 이들 부부는 시신이 든 가방을 집 인근 신천에 유기했습니다. 장모가 딸 부부와 함께 산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딸이 사위에게 집안일을 못한다며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한 집에 거주한 겁니다. 딸이 엄마 보고 집에 가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니까 엄마가 네가 그래 맞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노 라면서 안 가고 자발적으로 같이 이제 있었다가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는 이사 당일 장모를 처음 때렸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지만 원룸이라 숨을 곳이 없어 모녀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숨진 당일에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때렸다 쉬기를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던 딸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끝내 장모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딸은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남편의 감시로 자신도 엄마도 전화조차 마음대로 걸지도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늘 남편이 동행했고 여러 차례 맞아 주눅이 들어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위에겐 존속살해 시체 유기 혐의, 딸에겐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황.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행 직전 긴박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위험 징후는 충분히 많았는데요. 피의자가 접근하면 알림이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피해 여성 주위를 활보하도록 내버려둔 경찰의 안일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흰색 SUV가 내려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도로 아래쪽에서 불쑥 흰색 경차가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은이 빌린 차입니다. 피해 여성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김은이 곧바로 따라붙더니 여성의 차 앞을 가로막고는 차에서 내립니다.
이때가 오전 8시 56분. 여성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시각입니다. 김우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전동 드릴로 운전석 쪽 창문을 깨고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앞서 여성은 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 차량에서 김은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 추적기도 2차례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은은 범행 이틀 전부터 이른바 살인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니랬습니다. 구속이나 유치장 구금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1km 안으로 김은이 접근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3회 2호만 했어도 비극을 막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은이 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계획입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이 착수한 경찰관 25명에 대한 감찰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당국이 가상현실을 통해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겪어보도록 하는 일종의 거울 치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현진 기자입니다. 뭐긴 뭐야. 야, 네가 연락만 받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 다그치는 남성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성. 가상세계에 구현된 스토킹 현장입니다. 지난 2월 전국 9개 구치소에 가상현실 심리치료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VR 기기를 이렇게 착용하면 범죄 유형별로 각기 다른 가상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수용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은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과 성폭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범들.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 선택 하나하나를 되돌아보고 좋아. 역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은 뭔가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저랑 많이 제 사건과 많이 그때 있었던 제 사건과 비교했을 때 리얼하게 와닿았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하게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을 선택해 보세요.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특히나 많이 무겁고 답답하고 좀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이 주변의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경험하도록 해서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제3자의 고통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그런데 자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돼요. VR은 확실히 더 효과가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가상현실 심리치료의 효과를 일반 심리치료와 비교 검증한 뒤 확대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시범 운행을 하던 서울 자율주행 택시가 오는 6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섭니다. 쌓인 데이터가 이미 많은 글로벌 업체들도 한국 시장을 노리는 가운데 우리 자율주행 택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 비가 오는 밤 택시 호출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골랐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택시. 운전석의 안전요원은 앉아있을 뿐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경로대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꿉니다. 모퉁이에선 잠시 멈췄다 우회전하고 신호등을 기다렸다 유턴도 합니다. 터널 안에선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GPS가 작동하지 않지만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강남 지역 20제곱킬로미터 일대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곳으로는 못 갑니다. 요금은 거리가 아닌 운행 시간에 따라 4,800원에서 6,700원까지 받습니다. 제한적으로라도 운행에 나선 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그동안 5만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비롯해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이미 수억 킬로미터 이상 달린 미국 구글의 웨이모나 중국 비아디보다 먼저 우리 도로에서 실전을 치르며 부족한 데이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만의 도로 특성과 상황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결국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현지화라고 하는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들이 안전요원 없이 완전 자율로 운행 중입니다. 다만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는가 하면 택시 100여 대가 도심에서 멈춰서는 등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빅테크들이 우리 시장을 넘보는 가운데 토종기업들이 실전을 치르며 긴급 출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6년 전 의료계 파업 당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한 7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들의 첫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담낭암 수술이 예정됐던 70대 남성 정 씨는 수술 당일 새벽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이 3일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정 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6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의사가 안 오신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그냥 나 아프니까 어떻게 해봐. 나 좀 살려줘봐.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온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심정지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고 8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 지표가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못한 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며 유족들은 반발했고 4년간의 소송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로 수술을 연기하면서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안 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파업 중이었지만 근무해야 할 의사가 무단 이탈했지만 유족에게는 병원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너는 그럼 어디서 뭐 했니? 그랬더니 자기 집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법원은 유족에 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개막 5연승을 달리는 프로야구 KT에 이미 주전으로 자리 잡은 신인 유격수가 있습니다. 개막전 3안타에 어제 4안타를 몰아치며 유신고 신인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민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데뷔 첫 타석 2루타를 시작으로 고교 신인으로는 30년 만에 개막전 3안타를 작성한 이강민. 어제도 당겨치고 밀어치며 무려 4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아직은 기록 자체보다 안타 때 들리는 응원가가 더 신기합니다. 뿌듯하고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안타 치고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뭔가 죽이더라. 뭔가 좋은 거보다 야구 잘할 것 같다. 데뷔 직후 KT 주전 유격수로 낙점받은 진짜 이유는 돋보이는 수비력. 고교 시절 이미 프로 수준이라 평가받던 모습 그대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유격수가 신인입니다. 유격수를 본다는 게 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격수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심을 갖고 플레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신고 선배 NC 김주원이 선물한 글러브로 경기에 나서면서 동기부여로 삼고 있는 이강민. 팀 레전드 박경수 코치가 자신의 등번호를 직접 물려준 만큼 그 존재감을 채울 생각입니다. 항상 팀을 이끌고 리더십 있고 이런 선수가 되는 게 저의 방향성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최근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우즈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대통령을 언급한 대목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즈의 사고 당시 현장 영상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던 우즈가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찰을 향해 불쑥 말을 꺼내는데요.
Yeah, I was just talking to the president. 조사 도중 주머니에서 약물로 의심되는 알약 2개가 발견돼 결국 체포됐습니다. 우즈는 진통제라고 주장하며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상태인데요. 백악관 측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즈와 통화했는지 묻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SSG 최지훈의 열정 넘치는 주루와 슬라이딩 보시죠. 단 15초 만에 홈으로 들어오며 올 시즌 1호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해안에는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일기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이 남쪽에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이 남부 해안과 제주도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벚꽃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 서쪽부터 잦아들겠고요. 저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부지방 많은 곳은 최대 80mm, 강원 영동 남부는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후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